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지수 선물이 밀리든 장중에 하락으로 가든 걱정 안 해도 되는 뉴욕 증시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장 막판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자체적인 힘인지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꼭 장 막판에는 가파르게 또 이렇게 지수가 낙폭을 줄이거나 그나마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게끔 합니다. 자, 어제 발표된 가장 중요했던 지표는 미국의 4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죠. 구인 건수가 805만 건으로 나와서 직전치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고용 시장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듯한데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5월 비농업 고용 지표까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오르면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오르는 분위기였던 것에서 최근에는 엔비디아만 나홀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반도체주 투자에 있어서도 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양시장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6월 스타트를 잘 끊었나 했던 국내 증시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만 코스피는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테마주 위주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내일은 현충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퇴 연령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5060 퇴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하죠. 네, 그렇죠. 퇴직은 빨라지고 또 기대의 수명은 길어지는 맞네요. 고민스러운 시대입니다. 자, 재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창업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한 퇴직자들에게 창업이 과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은퇴 선배들의 이야기로 살펴보는 퇴직 후 창업의 현실, 하우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고용시장까지 둔화될 조짐을 보였는데요. 시장은 최근 지지부진하던 흐름 깨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는 이번 주말 데이터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그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모처럼 모두 올라줬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S&P 500이 0.15% 올라줬고 나스닥도 0.17%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 부진한 흐름 깨고 후반에 힘을 내줬는데요. 최근 장 막판에 힘을 내어주는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죠.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대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62%, 애플이 0.16% 올라줬고 엔비디아도 1.25% 상승해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들 안에서 이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강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가 0.10% 약세 보였고 반면 일라이릴리는 0.16%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0.86% 하락했는데 5월 중국 차량 판매 대수가 4월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리츠, 헬스케어 순으로 흐름이 좋았고 원자재와 에너지 섹터가 부진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 고용이죠. 변동성을 키울 촉매제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 시장이 점차 둔화하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4월 구인 건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인 건수 805만 9천 건으로 전월 대비 29만 6천 건 줄었습니다. 다우존스 예상치였던 840만 건도 밑돈 수치입니다. 그만큼 노동 수요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미국의 일자리 수는 2022년 1,200만 건까지 폭증했다가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뛰었다가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일자리 수는 2019년 수치였던 700만 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주시하는 미국 고용지표 중 하나인 구인 배율, 코로나19 이전으로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구인 배율은 매달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에 담긴 구인 건수를 실업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구인 배율은 1.24배로 전달 1.30배에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20년 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대규모 실업 발생 없이 미국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어 가는 듯 보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2달째 위축됐다는 소식에 고용시장마저 둔화하는 모습 보이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더 높아졌습니다. 9월 연준이 기준금리 낮출 확률 65%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고 12월에 한 번 더 인하할 확률도 58%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최근 시장에서 눈여겨볼 부분 바로 국채금리인데요. 연이어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벤치마크 역할하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4.3%대, 2년물도 4.7%대로 떨어졌습니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하면 장단기 역전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국채 시장에서 단기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리되 기업들의 실적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딱 그 중간 온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하느라 경제 악화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유가는 하락세 지속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 계획을 접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WTI 배럴당 73달러 선에 브렌트는 배럴당 77달러 선에 80달러 선 깨고 역시나 마감했습니다. 정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이 충분히 둔화되는지 이번 주말 발표되는 5월 고용보고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인텔의 주장 팻 겔싱어 CEO가 대만에서 막을 올린 컴퓨텍스 2024 기조 연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두 엔비디아를 꺾겠다는 의지를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사 AI 가속기 가우디 시리즈를 엔비디아 칩의 최대 3분의 1 가격에 내놓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설계부터 생산까지도 맡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자존심은 잠시 내려두고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 TSMC에게 외주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공개한 AI 프로세서 루나 레이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대만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AMD 리사 수 등 글로벌 반도체 리더들이 한데 모여 앞다퉈 신제품 러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겔싱어 CEO는 인텔을 이끌었던 역대 수장들 가운데 처음으로 컴퓨텍스 2024 현장에서 기조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반도체 왕자를 되찾기 위해 TSMC가 이끄는 대만 칩 생태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 현장을 직접 찾아 전력 투구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이 대세 흐름이 계속되면서 빅테크들 역시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는데요. AI 올인에 나서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또 한 번 대규모 감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최대 1,500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인력 줄이기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와 별도로 혼합현실 관련 부서에서도 감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글 역시 사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알짜배기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100명 이상을 줄일 예정인데요. AI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모든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AI 신드롬은 테슬라까지 이어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당초 테슬라를 위해 주문한 엔비디아 칩을 X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로 먼저 배정했는데요. CNBC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 고위 간부가 작성한 이 메모에는 당초 테슬라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H100 GPU 12,000개를 X로 재배정해 우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 칩 활용 개수를 35,000개에서 2배 이상인 85,000개로 늘리겠다 언급한 바 있는데 또 다른 문건에서는 이 같은 내용과 상충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테슬라 텍사스 공장의 H100 프로젝트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CNBC의 보도가 나온 이후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올해 테슬라의 AI 기술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연간 엔비디아 칩 구매에 우리도 5조 원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머스크의 같은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까요? 테슬라의 판매량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여전히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중국 판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해 6.6% 줄어 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4월에도 전년 대비 18% 급감한 바 있습니다.
수요가 쪼그라들면서 지난 3월부터 상하이 공장에서는 모델 Y 생산량을 20%가량 줄여왔는데요. 지난 3월에는 4만 9천여 대, 4월 3만 6천여 대를 만드는 데 그치면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8%, 33%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선두로 발돋움한 중국 BYD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8% 증가한 33만여 대를 팔아치우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40% 육박해 같은 기간 한 자릿수로 크게 미끄러진 테슬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채권 금리가 급락하자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였는데 이와 더불어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최근 열린 대만 컴퓨텍스 기술 컨퍼런스에서 나란히 새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플랫폼의 뒤를 이을 루빅 플랫폼을 새롭게 소개하며 이를 2026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질세라 AMD도 AI 가속기 개발 계획을 밝혔죠. 이렇게 반도체 큰손들이 차세대 HBM을 사용하는 AI 칩 신제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HBM 시장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납품업체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를 목표로 HBM3 12단 제품 양산을 준비 중이라면서 내년 HBM 물량까지 이미 솔드아웃 됐다고 밝혔고요. 현재 AMD와 손을 잡고 있는 삼성전자는 AMD의 새 가속기에 삼성전자의 HBM3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상승했고요. 또 아울러 어제 젠슨 헝 CEO가 삼성전자의 테스트 통과 논란을 일축시키면서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장에서의 반도체주 움직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에이펙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윈팩도 7.77%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DI가 5%, 파도가 3.7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5월 들어 된소리를 맞은 제약바이오주, 6월은 다시 바이오의 달이 될까요? 어제도 아스코 학회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먼저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은 아스코에서 머크발 훈풍에 다시 신고가 행진에 나섰습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에 피하주사 독점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어제 머크가 학회에서 피하주사 제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알테오젠도 함께 각광받았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아스코에서는 유한양행과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도 피하주사 제형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하주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죠. 또 이외에도 바이오벤처 AB온이 아스코에서 자사 치료제 바바메킵이 뇌종양 환자에게 투여 시 90% 이상의 암세포가 사멸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자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뇌종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기대감에 어제도 제약바이오주가 강세 흐름 시현했습니다. 소식이 나온 AB온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알테오젠도 17%대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는 어제도 4%대 뛰면서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리튬과 니켈 등 원료 가격 하락에 맥을 못 추던 양극재 가격이 1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양극재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약 3,834만 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55달러가량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등세가 크진 않지만 원료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실제 판가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원료 가격과 실제 판가의 시차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양극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원료 가격 하락 반영이 끝났다는 것을 시사하죠.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리튬과 니켈 등 원료 가격이 판가에 반영된다면 앞으로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같은 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솔브린 홀딩스가 17% 넘게 뛰었고요. 대보 마그네틱과 DENT가 모두 9%대로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윤성 FNC, 덕산, 테코피어가 각각 8%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잠시 미국 시장에서 주춤했던 현대차 그룹이 5월 들어 다시 최대 판매 실적을 거두면서 해외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5월 해외 판매가 4.7% 늘어났고 제네시스를 제외한 현대차의 지난 5월 미국 판매량은 역대 5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아도 5월 미국 시장 판매가 5.1% 늘어나 감소세를 보였던 지난 4월과는 달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차량 판매를 이끈 것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였습니다. 두 회사의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해 역대 월간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죠.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등 핵심 시장에서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대차 그룹은 하반기에도 증산 체제를 가동해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동원금속이 5.32%, 성창 오토텍이 3.42% 올랐고요. DHN과 서현탑 메탈이 각각 2%대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스타트를 잘 끊어냈던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전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는데요. 외국인이 시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수급의 시소 게임이 벌어지고 있죠. 전 거래일에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폭을 확대해가면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0.76% 조정을 받아서 2662선까지 다시 내렸고 코스닥도 장 막판에 상승폭을 크게 축소하면서 845포인트, 0.1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이 들어오면 지수가 오르고 나가면 지수가 빠지는 현상이 지난달부터 해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2,192억 원 팔았고요. 기관도 3,152억 원 매도세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5,207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1,010억 원 순매수, 개인은 820억 원 팔자 포지션, 기관도 소폭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직전 거래일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떨어졌던 종목이 오르고 올랐던 종목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36% 반등,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알러지성 천식과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의 임상 3상 후속 데이터를 공개해서 5% 넘는 강세 시현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톱은 일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서 오늘장에 이 부분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KB금융까지 1, 2%대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오랜만에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상승폭을 켰습니다. 금리 하락에 시장에서 소외됐던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쪽이 선전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헬스케어 쪽이 업종 상승률 가장 위에 배치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알테오젠의 경우 17% 넘게 급등을 하면서 불기둥을 쏘아 올렸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데 이어서 지속성 말당 비대증 치료제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외에 HLB가 1% 가까이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주의 반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7%, 에코프로가 3.3% 강세였고요. 전해질 기업인 엔캠까지도 2%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한편 어제는 반도체 소부장 대표주들이 조금 약했는데요. 리노공업이 1.65%, HPSP가 2.54%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데도 불구하고 10전 약보합으로 1,376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테마성 이슈를 제외하면 지금 시장을 쥐고 가는 건 단연 AI입니다. 그런데 AI라는 큰 틀 안에서도 여러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전력과 전선 관련주들이 강했었다면 그 바톤을 공조 시스템 관련주가 넘겨받는 양상입니다.
전력 소비가 많아진다면 업체들이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KB증권은 전 세계 공조시장 규모가 2023년 300조 원에서 2030년 500조 원으로 7년 만에 1.7배 성장할 것이라며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시대의 승자는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조업체와 냉각 시스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공조 시스템 최대 수혜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꼽았습니다. 향후 5년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조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0%, LG전자의 공조 솔루션 하나인 칠러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4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G전자는 공조 시스템 이익이 가전 전체 영업이익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KB증권은 2024년과 2025년 LG전자 영업이익은 공조 매출 증가에 따른 가전 실적 호조로 4.4조 원, 5.1조 원으로 추정되며 분기 평균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의 실적 레벨업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내일 현충일로 하루 휴장을 하는데 휴장을 앞두고 오늘은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1분기 GDP 확정치를 비롯해서 중국의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오늘 밤에는 미국의 5월 ISM 서비스업 지수 등 글로벌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고요. 인텔이 서울에서 AI 서밋을 개최하는데 AI 생태계 연합을 구축한 삼성과 네이버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해운 업종과 반도체 그리고 화장지 테마에 속한 기업들 주가가 좋았는데요. 우선 해운 업종,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STX 그린로직스가 강세를 나타냈고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 CEO의 삼성 HBM 테스트 관련 발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인 디아이어 워트도 오름세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업체 모나리자가 인도네시아 제지회사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모나리자 더불어서 화장지 테마주인 깨끗한 나라까지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 흐름 오늘장에서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미국의 4월 졸치 보고서 수치가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고용시장 둔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고용시장 둔화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뉴욕 증시처럼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진짜 엔비디아 나홀로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사실 고용 시장 자체는 이제 주말에 나올 그 비농업 부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요즘 이제 지표를 갖다가 이렇게 뜯어보는 게 조금 뭐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예전 같은 또 열정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지표대로 시장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해석하기 해석이 나름이죠. 나름이고 그리고 자꾸 수정이 너무 커요. 이제 새롭게 발표하면서 그 이전치를 갖다가 이렇게 네. 수정해서 발표하는 게 이거는 뭐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내지는 양해할 수준을 넘기 때문에 그게 네. 어지간한 지표에 다 그래가지고 지표 같은 거 보지 마라. 지표 보지 말고 그냥 유동원의 투자 전략을 들어라. 이런 분위기 같아요. 아니, 그럼 바로 모셔봐야겠네요. 그러시죠. 예, 유연타증권 글로벌 네.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죠. 지표 본부장님하고 좀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뭐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는 제조업 경기 위축되고 있다 소식 나오고 있고 간밤에는 또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4월, 5월 달 좀 조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조정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4월만 조정이 있었고 잠깐 있었죠. 잠깐 한 달 좀 넘게 있었고 예. 5월 달은 뭐 다들 셀린 메이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랬었죠.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그렇죠. 나와버렸죠. 예. 그래서 5월 한 달만 놓고 보시면 S&P 500이 4% 이상 올랐고 나스닥이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한 달이 돼버린 거죠. 셀린 메이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주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5월달 마지막 주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6월에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거의 11% 올랐으니까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가운데서 또 경제 지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아주 좋은 숫자는 아니고 계속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그러니까 좀 약간 쿨링 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놓고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지지는 않아요, 그죠? 예, 어저께 장을 보면은 그저께 장도 그렇고. 뭐 그렇게 센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예. 부분과 또 이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부분, 이 두 가지의 어떤 추세를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면서 네네. 시장을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1분기 GDP 성장률, 이 잠정치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하향 조정했잖아요. 우려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1, 4분기 GDP니까 벌써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원래 이제 처음에 발표했던 건 1.6%였고요. 처음에 속보치가. 그렇죠. 네, 2차 예측치가 나왔는데 1.3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작년에 3, 4분기, 4, 4분기 다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숫자였는데 지금 이제 1, 4분기 숫자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 다른 지표들도 있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시카고 PMI 지표도 나왔고 전체 S&P PMI 지표도 나왔는데 다 예상보다 낮은 숫자이고 또 경기 위축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하는 50 이하의 숫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가 도대체 얼마나 둔화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안 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벌써 10% 이상, 11% 가까이 오른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숫자도 있죠. 장단기 금리차 추이를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좀 역전 현상이 좀 오래 가고 있거든요. 예, 보통은 평균치가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물이 마이너스로 가고 나서 평균은 24개월 뒤에 경기 침체인데 지금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을 보면서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자꾸 이런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생기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만약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종목을 잘 골라놓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의 이제 선택과 집중이 생기면서 좋은 종목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만 뚜렷하게 그 현상이 보이는 게 3일, 사흘 연속이었는데 장막판에 확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줄이든지 상승폭을 조금이나마 키우든지. 근데 막판에 보면 늘 급해요. 요새는 뭐 막판 한 20, 30분에 집중하는 느낌이고 어떨 때는 한두 시간 마감을 앞두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 현상은 우리 본부장님 어떤 식으로 이해하세요? 글쎄요. 그만큼 이제 시장 내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사겠다는 세력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재 시점에서 10% 정도 오른 시장이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부터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차트가 있잖아요. S&P 500의 퍼포먼스가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12개월이 나타나면 네. 평균치로 보면은 녹색 선입니다. 그래서 20% 오른다라는 거죠. 시장이. 근데 이제 빨간색 선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왔었을 경우에는 10% 빠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금리를 언제 내려주냐 중요하죠. 첫째. 두 번째는 금리를 내려주고 나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지표들로서는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네네. 예,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들면은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시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월 달에 내려주는 것은 좀 많이 비중이 줄어들었고 이제 9월 달이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예측이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6월, 7월, 8월이 남아 있잖아요. 3개월 내지 4개월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놔두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를 내려주는 것은 올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주면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9월부터 내려줬다고 칩시다. 그럼 내년 9월까지 20% 올라갈 장이다면 지금 던지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빠져주면 올라가고, 근데 또 세게 빨리 땡기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금리를 아직 내려주는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계속 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부분을 뭐 지금 예대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애틀란타 여는 GDP 다우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경기가 엄청나게 과열이 되고 있으면 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닷컴 버블처럼 98년부터 2000년 왕창 올라가고 그다음에 폭락.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확연하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자금이 확 들어와서 아니면 엄청나게 과열을 시키고 나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률의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중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요 예대율이 99.58%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입니다. 네. 보면은 옆으로 계속 기다가 갑자기 확 튀죠. 이게 대출이 왕창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닷컴 버블 시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더 많이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 전에는 옆으로 이렇게 예대율이 깁니다. 그죠? 네. 계속 옆으로 이렇게 하죠. 자, 지금도 보시면은 확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고 계속 옆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떤 과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갑자기 대출 증가율이 확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그게 이제 닷컴 버블과 연결이 되고 엄청난 급등장이 나오고 우리가 영어로 하자면 멜탑 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폭락.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의 예금 증가율과 대출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판단하자면 과열이 아닌 것 같고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여줄 것 같고 그 안정적인 상승률은 보통 S&P 500 기준의 자기자본 이익률로 계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 뭐 거의 20% 가까이 되는 이 자기자본 ROE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당을 뺀다 하더라도 연간 최소 10% 상승하고 정말 많이 상승하면 한 20%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예대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20%가 아니라 막 30%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여쭤보신 대로 이 아틀란타 여는 숫자라든지 뉴욕 여는 숫자들을 보면서 GDP 성장률을 보는데요. 네네. 만약에 저 숫자가 왼쪽에 있던 이 녹색 선을 보시면 막 4% 이런 숫자였었잖아요. 그렇죠. 저런 거는 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과열, 급등장 뭐 이런 문제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겠지만 지금 처음에 예측치는 저렇게 됐었지만 이제 점점 예측치가 떨어지면서 네. 이제는 1.8%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정도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렇죠. 예. 아틀란타 연은의 숫자가 1.8%고요. 또 뉴욕 연은의 숫자가 1.76입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1.8%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숫자로서 계산을 하면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 보시면은 약 한 2.8%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숫자는 한 2.5%에서 네. 3% 사이의 GDP 성장률, 요 정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측되고 있는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보다는 좀 높을 것 같다. 그렇지만 3%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 이건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 숫자입니다. 지금 저기서 나오고 있는 저 숫자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숫자이기 예, 예. 때문에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또 과열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좀 골디락스로 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뭐 폭락하거나 아니면 폭등하거나 이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 나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미국장 그거 공감하고 그거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수를 갖다가 막 사들고 가는 그런 시장 전체를 사들고 가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종목 따라서 희비가 깔리는 건 똑같네요. 맞습니다. 아까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아주 주가가 안 좋으네요.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의 어떤 다이버전스. 그렇죠. 엔비디아만 가고 AMD는 못 가고. 맞아요. 또 AMD 갈 때 같이 갔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최근 들어 좀 부진하고 이런 흐름인데 네. 아까 모닝벨에서 김대호 박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반도체 업계는 네.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자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삼성 혹시 그 들은 얘기 있으세요? 뭐 젠슨 황이 뭐 한 두어 번 이렇게 삼성전자를 언급했다는데 대만에서 예. 네. 뭐 통과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게? 네, 저도 잘 기다리면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모르-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아니 유 본부장님은 젠슨랑 정도는 전화하실 수 있지 않나? 왜 그러세요?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IT 산업이라는 네. 게 자체가 숫자를 확인하고 액션에 뭐 행동을 옮겨도 늦지 않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네. 행동이 나서도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네.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계속해서 실적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과정을 1년이나 겪고 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폭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 전에는 기대치만 가지고도 막 땡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는 어쨌든 HBM을 공급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르고 나면 안 되면 또 떨어지고 네. 이런 식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그냥 실질적으로 납품한다는 걸 사인했다더라. 뉴스가 터졌을 때 사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은 이제 실적에 잡히기 시작하는 부분이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에 안 잡히는데 굳이 그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AI 사이클이 진행형이고 AI 사이클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결국 HBM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됐던 SK 하이닉스가 됐던 마이크론이 됐던 간에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날 거다. 하드웨어를 까는 거는 아직까지도 한참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결론이 지금 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그죠? 아직까지 매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종목, 네. 그러니까 뭐 어도비라든지 네. 뭐 팔란티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성장 산업이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AI 사이클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또 중요한 변수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네. 이 대선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제 왜 헷갈리냐면 이게 대선이 있는 해에 예. 보통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익률이 몰려요. 네, 그래서 왜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냥 왜는 모르겠지만 이게 네. 그냥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 왜라는 것을 굳이 뽑아보자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부터 시작해서 네. 어떠한 정책들이 펼쳐질지가 뭐 예측이 될 때 이제 주가가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올해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1월부터 5월까지 사실 왼쪽을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평균치적으로 봤을 때 안 오르는 시기잖아요. 1월 달도 2월 달도 아니고 3월 달만 오르고 뭐 5월 달은 빠지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11% 가까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그냥 보면은 과거 평균치 이렇습니다. 6월, 7월, 8월에 상승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근데 지금이 딱 우리가 6월 달에 접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과거와 똑같을 거냐? 네네. 1월부터 5월까지는 과거랑 완전 틀렸는데 그 이후는 과거랑 똑같을 거냐? 아니면 과거랑 또 틀릴 거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장은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 대선 전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보다는 금리를 언제 내려줄 건가를 놓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가 되면서 9월 달에 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7월 달에도 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사이에 내려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까지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그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이 선택과 집중 네. 이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채시장의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수익률이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대비.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채권 시장에도 돈이 많이 들어왔다. 채권 사겠다는 돈이 많다. 유동성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단기물 대비 장기물의 수익률 그 금리 하락이 크다는 것은 또 채권 시장은 나름대로 또 뭐랄까요, 쓸데없이 머리 많이 굴리는 시장이니까 주식 시장이 좀 직관적이라면 여기는 굉장히 좀 깊고 넓은 시장인데 경기 둔화 내지는 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도 살짝 이제 약세 어쩔까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뭐 금요일 날 고용지표하고 다음 주 CPI 그리고 뭐 딱 일주일 후로 다가오네요. 저 FMC. 네. 요 한 일주일 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금리하고 달러가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만 요 채권 시장, 외환 시장과 증시 요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이렇게 현 상황을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어쨌든 추세는 추세는. 추세는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열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멜탑이라든지 뭐 엄청난 급등장 그런 뭐 얘기들이 이렇게 좀, 걱정을 네.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천천히 떨어져 주는 모습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금리가 도대체 얼마냐 장기적으로 예. 요거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아까 뭐 10년 국채 금리 나왔지만 이제 4.3%까지 떨어졌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떨어지고 있지만 4.3%도 상당히 좀 높은 금리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연말까지 이 여러 인플레이션 숫자라든지 미 연준의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연말까지는 한 4%의 10년 국채 금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추가로 뭐 0.5% 정도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진다. 네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정말 많이 내려가면 3.5% 정도. 뭐 이 정도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침체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이 국채 금리라든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좀 조정이다. 왜냐하면 경기의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굳이 금리가 5%까지 간다라고 예측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좀 보면서 얘기를 보자면 4월 PCE 숫자들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 2.7%가 나왔어요. 여전히 좀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걱정하는 3% 이상의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7%이고 그다음에 전달 대비 숫자가 0.3%이고 이걸 곱하기 12 했을 때 3.6이지만 저 숫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네. 예, 더 중요한 것은 근원 쪽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근원 쪽을 보시면은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이 부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서는 2.8%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달 대비해서 0.2%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저 곱하기 12 했을 때 2.4%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이 PC 인플레이션 숫자는 아마도 2.5%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제 이게 들어가면 그럼 여기에 GDP 성장률 뭐 2% 정도로 넣는다. 그러면은 이 금리 4.5%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근데 또 이게 3.5%까지 떨어진다. 이것도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뭐 골디락스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고 경제 성장률도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은 건데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지금 너무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천천히 떨어져 준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즉 달러의 약세, 뭐 아주 또 심한 약세도 아니고 네네. 지금 뭐 104 수준인데 네. 아주 천천히 100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건 참 좋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희가 좀 예측 가능하고 투자하기도 좀 마음 편하고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제 종목에 대한 선별이 좀 편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있어서 너무 뭐 세심하게 볼 필요가 없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초점 맞춰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이제 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종목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종목 선별만 잘해 놓으면 인덱스 대비해서 2배, 3배의 수익률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제 뭐 동시효과 살펴볼 시간이 됐는데 우리 증시는 뭐 거의 뭐 매일매일 찍기 수준이니까 한번 찍어보시죠. 오늘 동시효과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안 보고 있어가지고. 글쎄 안 보셨으니까. 보합. 보합. 네. 바로 보죠. 예, 호가 그러시죠.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78%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는 2,682포인트, 코스닥 0.5%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5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이게 참 젠슨하게 대만에서 이제 삼성전자 콜테스트와 관련해서 실패한 적이 없고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언급한 것이 주가의 또 상승 호재로 이어지는 걸까요? 일단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오늘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77,5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93,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3만 9천 원. 현대차도 1.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26만 3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4만 6천 원이고요. 기아가 보합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는 11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은 호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강세가 예상되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62,600원 지금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7만 3,500원, KB금융이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알테오젠도 좀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8,100원이고 엔캠이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3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PSP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4,4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 1.6%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4,800원. 리노호흡도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1,0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출발은 또 괜찮아 보이네요. 예. 예상 체결 지수는 저렇게 양 시장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 네. 지금 우리 정민 앵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일 많이 입에 올린 단어가 보합이었어요. 보합. 예. 유동훈 본부장님이 왜 유동훈인지 알겠죠? 보합했더니만 정민 앵커가 계속 이렇게 섹터별로 넘어가는데 보합이 많네요. 이게 코스닥 쪽이 그래요. 코스닥 쪽이. 코스닥 쪽이? 오늘은 보니까 호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강세가 예상이 돼요. 지금. 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왜 네. 저 예상가에서 또 삼성전자는 빨갛고 하이닉스는 파란지 몰라요? 아, 왜 같이 못 가주지?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네. 하이닉스 대비로는 소외된 측면이 있었죠. 최근에는 또. 그러니까. 본부장님, 다음 네.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찍어보세요. 오늘 뭐 가스공사라든지 무슨 석유하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오를까요? 왜 그러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아니 한국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 어차피 자꾸 찍긴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하루만 며칠 됐죠? 그 뉴스가? 지금 첫날 뉴스 나왔을 때 상한가들 막 찍었고 네. 가스공사는 어제 길게 윗꼬리 달리면서 좀 이렇게 상승폭을 못 지켰고 뭐 그런. 그래요? 근데 무슨 석유자들은 뭐 계속 날아가자 그러고. 네. 뭐 하루 정도 더 가실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되니까 사실 이제 변동성은 염두를 해둬야겠죠. 네. 그 정도. 그러니까요. 예. 아니, 시장 얘기 좀 계속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비농업 부분. 사실 구인이직 보고서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고용시장 자체는 네. 지금 여태까지 지표를 쭉 보고 있으면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뭐 졸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향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어쨌든 뭐 엄청나게 그 긴축이나 뭐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고용이 예상보다 좀 천천히 이제 떨어져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예상만큼 떨어져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는 수준이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아주 좋은 모습이다. 시장 입장에서. 그래야지 그게 과열성이 아니다. 네네.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뭐 20만이 넘는 숫자를 그렇죠. 지금 나오고 네. 옛날에는 있잖아요. 20만 넘으면은 서프라이즈였죠. 예.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천천히 그렇게 떨어져 예.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건 저희는 임금 네. 상승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AI를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 이유는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별 개인들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보다는 떨어져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임금 상승률 부분들을 보시면 앞자리 수가 3자로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7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로 떨어져 주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S&P 500 12개월 포워드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이 올려준 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용 시장도 보고 있고 경제 지표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이 지금 20배입니다. 20배. 근데 과거 평균이 19.2배예요. 5년 평균으로 보시면. 그러면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20배가 앞으로 23배까지 올라갈 수 있냐.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23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저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골디락스여야 됩니다. 네네. 즉 경제 성장률도 안정을 찾아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로 판단하자면 네. 임금 상승률이 3%대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금리도 4%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PER이 23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3% 이상이고 4%대다. 그러면 도저히 이 PER이 20배에서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평균치가 보통 19배, 19.2배 정도로 다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리로서 그래서 판단해 보면 지금 저기 올려주셨는데 지금 현재가 4.5에서 4.0으로 가는 추세라고 생각하신다면 4.5를 반영했었을 때 적절한 S&P 500이 얼마냐 했었을 때 5,5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4% 정도 상승하는.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 한 4% 정도 상승하면 된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었다면 만약에 금리가 4%까지 떨어져 준다. 연말까지. 그러면은 5,8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 연말에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적정 가치가 얼마로 측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네네. 예,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9월이면 그때부터 아마 4% 가겠죠. 그러면은 5,800을 시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근데 굳이 지금 당장 막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한국 시장도 그걸 쫓아갈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경기가 과열인지 아니면 엄청난 긴축인지 이걸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12개월 네.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그 PER 네. 차트 한 번만 더 보고 싶네요. 음, 예, 안 나와요. 네. 12개월 포워드. 그 차트 보고 싶으신 이유가 그때 그 2021년 무렵에 23까지 갔던 그 부분이 지금 저 부분. 네, 2020년. 2020년 저때 팬데믹 기간이었죠, 그죠? 네. 이제 세상은 멈춰섰고 어디 백신 안 맞았으면 미국이든 어디든 여행도 못 가고 어디 뭐 실내 들어가려면 코 막 쑤셔야 되던 그 시절에 이른바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과 이제 완화적 통화정책, 금리는 제로금리, 양적 완화, 거기다가 막 미국에서 바이든 때나 트럼프 때나 막 돈 꽂아주고 하던 저때 이제 23까지 갔던 거고 지금 어느덧 20까지 왔는데 저기 23 가려면은 그래서 연준은 양적 긴축도 규모도 줄이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자꾸 바람을 잡고 미국 재무장관은 자꾸 돈 풀 계획을 풀고. 질문이 아직 안 끝나셨는데 질문 네.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엔비디아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 나홀로 독주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이직 건수 자체는 시장의 예상치를 다소 좀 윗도는 약간의 좀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나올 비농업 부분 고용 건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일단 좀 하락 마감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 상승합니다. 2,682포인트, 코스닥 0.47% 올라갑니다. 849포인트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2% 넘게 올라갑니다. 2.9% 상승입니다. 지금 77,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9% 떨어집니다. 189,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7% 올라가네요. 1%까지 상승합니다. 34만 원이고 현대차가 0.3% 올라갑니다. 26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하네요. 7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가 지금 0.5% 상승합니다. 11만 9,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9% 강세 62,900원. 셀트리온 1% 상승합니다. 19만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5%, 0.2% 상승하면서 3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은 0.5% 떨어집니다. 7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3% 넘게 올라가네요. 7만 7,700원까지 올라갑니다. 젠스낭 엔비디아 CEO가 대만에서 삼성전자 콜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실패한 게 아니라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 또 맞물려서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좀 SK하이닉스 대비 소외된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주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4% 상승합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8% 상승합니다. 9만 7,200원. 알테오젠 어제 급등했었죠.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네요. 0.2% 소폭 하락으로 23만 3천 원이고요. HLB 강보학권으로 5만 7,900원. 엔캠이 1.9% 떨어집니다. 29만 5천 원이고요. HPSP가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4만 750원. 리노공업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자 1.4% 상승합니다. 9만 4,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8% 상승 중이고 클래시스 소폭 올라갑니다. 4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HBM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게 되면 DI가 12% 급등합니다. 23,200원이고 지금 윈팩이 9% 강세고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2.4% 상승하네요. 15만 2,300원. MK전자 1.6%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로스테크놀로지 5% 강세입니다. 24,800원이고 이수페타시스도 1.8% 올라갑니다. 48,95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 강세네요. 25,100원이고 이오테크닉스 3.7% 올라갑니다. STI도 올라가고요. 미코는 지금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KC텍도 3.7% 상승 중이죠. 자, 오늘 HBM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HBM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또 해운주 흐름도 좋아요. 최근에 지금 운임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7.8% 강세고요. 8%까지 올라갑니다. 11,430원. 또 그밖에 흥하해운 2.5% 상승, HMM도 1.68% 올라가고요. KSS해운도 1.4% 상승 중입니다. 대한해운도 1% 올라가고요. 오늘 해운주 흐름 좋고요. 와, 스틸파이프 강관업체가 오늘도 움직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동양철관 23% 급등합니다. 1,450원, 넥스틸도 2.3% 강세고 현대제철 소폭 올라가고요. 세아제강 2.3% 상승, 휴스틸, 하이스틸 모두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CXL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다시 움직입니다. 역시나 또 오늘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파생된 쪽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강한데 엑시콘 지금 6% 이상 올라가고요. TLB, 네오스엠 모두 2%, 3.9% 상승합니다. 코리아 서키트 15,730원 3% 올라가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2.9% 올라갑니다. 22,650원. 파도도 2% 넘게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은 다 올라가네요, 지금. 유로모픽도 올라가고 반도체 장비 쪽 흐름도 좋아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사입니다. 67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2억 원, 555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236억 원 순매수, 기관 3억 원 소폭 매수 우위, 외국인은 23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파네요. 지금 이미 3천 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2원 하락한 지금 1,37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때 보여요? 소장님 보시기에는요? 보기에요. 네. 예. 일단 찝찝한 거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시장에서 많이 파는 예, 거. 안 산다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잠깐 한번 보니까 옵션도 외국인들은 하방 쪽이네요. 그 코스피가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러네요. 것도 약간은. 예. 안 먹여주는 애들인데 저것만 먹어야 되는 애들인데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또 매수에 나서는 거 보니까 개장 초 봤던 게 고점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까 소장님 질문 마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차트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네요. 저기 그때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돈을 푸는 쪽으로 했던 게 그 팬데믹 시절에도 불구하고 PER이 저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던 배경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어느 정도 20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렇게 상단에 와 있는 와중에 저걸 더 끌어올리거나 유지를 하려면은 금리를 내려주든지 미국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돈을 더 풀든지 하는 그게 있어줘야 되고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그렇게 하마하는 신호가 나왔으니 아까 반도체가 숫자 보고 액션에 움직여도 된다는 말씀처럼 저 나름대로 그 표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아직은 미리 뭐 꺾일 걸 예상해서 할 게 아니라 꺾이는 거 보고 반응해도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AI 사이클이라고 하는 네. 이 IT 업종 위주 반도체 포함 상승하는 주기가 뭐 언제는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기를 잘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AI 사이클이 얼마나 갔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한 30% 왔다. 많이 그 정도로 보신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아직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여전히 이 IT 산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주식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 이 테이블은 뭐 연초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대체 자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대체 자산을 빼버리면 그냥 8대2 전략입니다. 주식 채권. 예, 그래서 주식이 80, 채권이 20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들고 가는 전략이고요. 원래 이 자산 배분하면 6대4 전략이잖아요. 예. 60% 주식, 40% 채권 이런데 여전히 저희는 이제 채권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옛날처럼 그냥 과거 20년 동안에 막 계속 금리가 빠졌던 그런 시기와는 다르게 이제는 금리가 과거보다는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모습 정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치를 낮추시는 게 좋다. 옛날에는 그냥 채권을 그냥 사시면 네. 연수익률 10%가 났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져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금리가 떨어지는 폭이라든지 금리에 있어서 지금 아까 4.3%잖아요. 10년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요 금리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초과 수익률이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연수익률 4%대, 5%대라면 채권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80%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사이클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래서 국가별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약간의 이게 바벨 전략이긴 한데 그래도 미국은 그냥 나스닥 100 위주고요. 또 신흥국은 한국과 대만 위주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트남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베트남도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뭐 소부장 관련해서 아무튼 워낙 우리나라 회사와 대만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 개 국가입니다. 한국, 대만, 베트남. 근데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약간 좀 조정하는 부분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국보다 대만을 더 좋아한다. 예, 그게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젠슨 황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젠슨 황 그 엔비디아 황 사장님이 대만 분이라서. 네. 그래서 대만에서 또 이번에 발표해가지고 또 난리가 그러게요. 났었고.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한국과 대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HBM을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겠고 또 지금 사실 뭐 AI 관련 칩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계 미국인들이 다 꽉 잡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테이블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하는 부분의 테이블인데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봤었을 때 국가별 밸류에이션과 관심도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두 개의 동그라미를 딱 그려놨어요. 저게 뭐냐면 아시아 신흥국과 나스닥 사자. 요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아시아 신흥국은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크라우딩 스코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으면 위로 가는 거고요. 덜 투자하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신흥국이 상당히 마음 편하다, 투자하기가. 중국도 있는데 중국은 사실 좀 별로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 보이는데 네.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S&P 500이 위에 있죠. 그래서 S&P 500보다는 저희는 나스닥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 100과 신흥국 중에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AI, IT 산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관련해서 한번 인도 한번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참 징하긴 징합니다. 뭔 선거 시작, 인도 총선 시작했다는 소리가 한 2달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워낙 인구가 많고 넓어서 그런지 이제 개표 시작해갖고 한 이제 44일 정도 걸리잖아요. 예, 대충 개표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 모디 총리가 인도 인민당인데 63석을 뺏겨서 240석. 단독으로는 과반 택도 없고 그래서 연정을 통해서 과반은 확보했습니다만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야당 쪽이 또 아주 약진했고 어제 한 8% 빠지다가 한 5%대 하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만 인도 쪽 좀 한번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여전히 뭐 괜찮다고 보시는지.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밸류에이션은 비싸다. 네, 비쌉니다. 그래서 인도는 어쨌든 이 네. AI 사이클에 있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워낙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AI 산업에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인도 사람 많고 네. 똑똑한 사람들 많죠 또 보면.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도 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도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 정도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자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 지켜봐야죠. 인도의 경쟁력은 말씀하신 그 인구 수도 그렇고 네. 성장 속도도 그렇고 또 소비 시장의 어떤 규모도 그렇고 예.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M7 쪽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독주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또 M7 내에서 엔비디아 빼고는 사실 또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가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네. 여전히 지금은 그렇고요. 예. M7 플러스 이제 뭐 나머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몇 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이클이 어떠냐 하는 건데 S&P 500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밑에 빨간 동그라미들이 있죠. 예. 저게 이제 아주 밑에 내려와 있는 거의 뭐 바닥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저게 뭐냐면 말씀하신 M7 같이 네네. 몇몇 기업들이 많이 지수를 올리고 있다. 아니면 지수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있다. 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네네.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P 500 기준입니다. 네. 근데 지금이 어디냐면 바닥이에요, 바닥. 네. 예, 근데 보통 이 동그라미 바닥일 때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더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위에 꼭지에 올라가면 그때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사이클의 상반부에 있다. 그래서 하반부로 가기도 한참 멀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나스닥을 좀 봤는데 나스닥을 보니까 이 구간, 동그라미부터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과거 평균들을 한번 봤더니 뭐 거의 평균이 바닥 대비해서 100%, 200%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고점인지 잘 몰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나스닥의 고점이 2만 포인트냐 3만 포인트냐이지 지금 이 17,000포인트에서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익 추정치를 보면서 이익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위에 좀 약간 얕은 선이 뭐냐면은 지금 M7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네. 밑에가 M7을 제외시켰을 때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익이 엄청나게 이 M7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M7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30%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숫자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M7을 제외하고는 미국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M7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맞겠고요. 네. 요걸 조금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죠? 결국 나스닥의 고점이 되려면 S&P 500의 모든 기업들이 다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예, 근데 예. 그때까지 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더 먼저 움직이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러셀 지수 중에서 네, 네. 러셀 1000이라는 지수가 있고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러셀 1000은 1위부터 1000위까지. 그리고 러셀 2000은 그 다음에 2000개. 예. 1위부터 2천이 아니고 네. 1001부터 3천이라 보면 그렇죠.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은 러셀 1000 성장주의 매력도가 예. 이 러셀 1000 가치주보다 훨씬 높고요. 또 다음을 넘겨주시면 러셀 2000 성장주가 러셀 2000 가치주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성장주가 맞고요. 지금 투자는. 네네. 여기에 1위부터 1000위까지만 초점 맞추시면 된다. 굳이 2000 위로 올라가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종목을 자꾸 볼 때 1등 기업 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텔과 엔비디아와 AMD 봤었을 때 네. 그냥 엔비디아 들고 있는 게 마음 편하지 나머지의 타이밍을 잡는 건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도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크로와 마이크로 이슈들이 모두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여기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라보 기대감에 시장 반등합니다.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가 0.44% 플러스권으로 2673선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0.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49선에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1,123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도 팔다가 지금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168억 원 순매수, 개인이 92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소폭의 매도 우위, 외국인이 426억 원, 오늘은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 45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도 해운 업종이 상승률 상단에 위치해 있고 이제 반도체 업종이 주도적으로 올라갑니다. 가스 유틸리티 업종도 플러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 장비와 석유와 가스, 은행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예상했던 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최근 제기된 삼성전자 HBM의 엔비디아 인증 테스트 실패설을 직접 부인하자 관련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워트가 11.74% 급등하며 12,870원, DI가 21.15% 질주합니다. 25,2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PSK홀딩스 8.3% 강세입니다. 69,000원. 윈팩이 10.49% 올라가고 있고 오로스테크놀로지도 5.94% 강세로 24,95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운 업종도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서 이익 증가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다만 어제장에서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해운주에서는 STX 그린로직스가 4.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흥하해운이 0.63% 오름세, HMM도 0.74% 올라갑니다. 반면에 KSS 해운이 0.24% 하락 전환됐고요. 페노션도 1%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관 관련주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석유 수송에 필요한 강관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지금 해운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 가운데 동양철관, 아까 장 초반에 상한가 경신했었는데 지금은 20.77% 상승하며 1,41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아제강이 1.23% 오름세로 132,100원, 넥스틸이 2.08% 플러스권으로 7,350원 선 지나갑니다. 한국주철관이 0.6% 강세, 하이스틸은 오늘 1.3% 약세입니다. 4,1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냉각 시스템 관련주입니다. AI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면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고 열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열을 식혀줄 냉각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냉각 시스템 관련주에서는 이제 HBM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워트 강세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유니셈이 2.08% 오름세로 1,290원, GST가 1.53% 올라가면서 4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N솔도 1.61%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8,900원이고요. 반면에 LG전자는 0.4% 약세권으로 107,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이영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주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탑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 반도체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일 젠슨황은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의 3개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다. 세 곳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시간에 2.3% 상승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이슈들로 반도체 섹터들이 수급이 유입된 상황이 됐고요. 실제로 공급된다라는 확정 소식이 아니라 테스트 인증 과정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이긴 하지만 일단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국에는 통과해서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반등점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특히 HBM 관련주들과 삼성양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부각되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간 여러 악재로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들은 상대적으로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지가 궁금한데요.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그동안 SK 하이닉스향 HBM 관련주 종목들만 좀 부각됐던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이제 삼성향 밸류체인 종목들 특히 워트라든지 엑시콘, DI 같은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당 기업들은 이전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오테크닉스와 제우스 같은 기업들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에 특히 이제 2분기부터 실적 개선 본격화 전망이 있어서 HBM 주도주로 손꼽혔는데 최근 미국 반도체 회사와 유리기판용 드릴러 공급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판 관련주로도 부각되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HBM 생산 시에 TSV 세종 공정에 사용되는 HBM용 패키지 장비 양산에 본격 돌입하였고 본딩 장비 개발 과제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관련 섹터 유망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손꼽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은 국내 증시가 현충일로 하루 휴장을 하는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휴장 전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영일만 유전 관련주 같은 테마성 종목들이 수급 쏠림 현상들이 강했는데 테마성 종목들은 실제 팩트 체크 과정까지 단기성 재료로만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고점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성장주들은 눌림이 있을 때마다 비중을 꾸준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활용하셔서 다음 성과를 공략하는 과정들로 나아가신다면 변동성이 강한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꾸준히 달성해 가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최진영 팀장님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페드의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AI 테크에 대한 낙관론이 좀 혼재 있는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안전자산이 금이라던가 은, 구리 같은 자산들이 좀 혼재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자재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어디서 통화하시는 거예요? 저 기차 아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원자재 금은 좀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가격 흐름부터 좀 짚어볼게요. 예,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 5월 동안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금보다 비교적 산업형 수요가 높은 큰 이제 좀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었지만은 5월 들어서 금 가격 같은 경우 2,300달러대에서 조정을 갖다 보이고 있고 은 같은 경우는 온스당 30달러 선에서 하회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하반기 미국 대선 11월 달에 예정돼 있고 또 중국은 정책 모멘텀이 좀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귀금속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불확실성, 원자재 자산 중에서 불확실성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자산은 유일하게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계속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쇼크 때라든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 때도 사실 금 가격 역시도 마진콜 영향으로 하락하긴 했었으나
S&P 500보다도 사실은 빠질 때 덜 빠지고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더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복했었거든요. 실제로 금과 S&P 500 간의 상대 성과가 미국의 실업률과 동행한다는 점에서 감안하면은 우리가 해지 수단으로서는 매력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산업금속인 구리 가격도 올해 크게 올랐는데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도 지금 밝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귀금속, 산업금속 어떤 원자재가 투자하기에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금도 금이지만은 구리나 이런 산업형 금속에 대해서도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지만은 선행지 폭격이라 볼 수 있는 글로벌 46개국의 중앙은행들의 정책금 인하 큰 횟수를 보면은 향후 8개월 동안 제조업 경기는 회복 방향을 암시하고 있고 이 말 뜻은 구리나 금 또는 은이나 금이라는 이 자산들의 상대 성과를 갖다 봤었을 때 이것이 경기 동행 지표라는 점을 갖다 감안하면은 향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조정을 보였다 하더라도 단기간 급등에 대한 좀 쉬어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런 산업형 금속에 대해서도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게 맞다. 물론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그렇다 해서 금을 갖다 버리기보다는 금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게 구리라던가 기타 산업금속 관련된 애들로 조금씩 비중을 채우면서 좀 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BM을 갖다가 비트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저희도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자, 은퇴 연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5060 퇴직자들이 늘고 있는데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접고도 장밋빛 노후를 꿈꿨지만 퇴직 후에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퇴직자들에게 창업이 과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자, 은퇴 선배들의 이야기로 살펴보는 퇴직 후 창업의 현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뭐 100세 시대가 그렇고 뭐 흔히들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60 근방에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저 금융 투자업계가 있는 저 여의도는 월급쟁이들은 뭐 5학년 되는 순간에 그냥 집에 가야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예. 태반이고. 자, 이제 뭐 모아놓은 돈이 없거나 이렇게 뭐 빵빵한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 아니면 다들 이제 걱정이 많으신 예, 게 예. 현실이에요. 지금 퇴직 후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보통? 요즘 연간 네. 퇴직자가 구체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집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연간 200만 명 이상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200만 보면. 명. 그렇죠. 연간으로요. 그러면 네. 퇴직하고 나서 지금 대부분 40대, 50대, 이제 60대 퇴직자가 있는데요. 60대 이상 퇴직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급하게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40대, 50대는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한참 뭐 대학 등록금도 챙겨야 되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예. 나이대죠. 그렇죠. 예, 어떤 예. 식으로든 재취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녹할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평균 퇴직 연령 51세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퇴직 이후에 절반 정도는 일단 좀 관망하고 실업자 신세로 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직장인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만 있다면 재취업을 선호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문제는 근데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오래 버틸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요. 퇴직하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데 퇴직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 정년 퇴직 수요는 한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퇴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요즘은 직장을 해도 고용 안정성 떨어진다. 특히 고령 여성층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위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그럼 내가 직접 경제 주체가 한번 돼보자 해서 어떤 창업 시장을 조심스럽게 녹화하는 이런 수요도 늘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주변에서 보면 퇴직 후에 창업한다고 하면은 말리는 사람 꽤 많단 말이죠.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솔직한 마음으로 퇴직 후 창업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말리는 분들은 예. 창업을 잘 안 해본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겉으로 이렇게 귀동냥으로 봤을 때 요즘 창업 시장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는 창업 시장이 어렵다고 하면 또 그만큼 어떤 숨어 있는 기회 요인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저는 창업을 그런 측면에서 야 나의 모든 자금을 뭐 시쳇말로 몰빵하듯이 이렇게 창업하는 것보다는 좀 단계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창업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번 직접 창업을 통해서 인생 이막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수단 이런 개념으로서 창업 시장을 놓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요즘은 좀 보면 이제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 한 1, 2년 정도 좀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직접 한번 뭐 이렇게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자. 네. 이런 분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창업 시장으로 많이 오지 않아도 잠재적 창업자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저희가 이 수요일에 이 창업 관련한 코너는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 또 김상훈 대표님은 그쪽에 많은 또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그 측면들을 많이 또 보고 계시고.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창업은 힘들어요. 아예 뭐 꿈도 꾸지 마세요는 이건 좋은 저희 제시가 아닌 것 같고 예. 분명 힘들고 맞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예. 만만찮은 곳이긴 하지만도 어쨌거나 거기서 실패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봐주셔야 되는데 보시기에 성공한 경우하고 창업으로 예. 실패한 경우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그리고 또 대표님 보시기에 그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갈린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성공 실패는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네. 그럽니다만 어떤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50대 50이다. 그렇게 잘하면 봐야 된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잘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잘하면 실패가 아니고 문제는 실패를 네. 하더라도 그야말로 투자 금액의 한 80에서 90%를 날려버리는 네. 이렇게 큰 실패보다는 저는 오히려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의 한 10% 20% 날리는 작은 실패를 겪고 나면 오히려 2단계 사업에서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실패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업료 좀 낸다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요. 창업 실패하는 데는 뭐 사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창업 준비 단계에서 뭐 신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또 요즘에는 기업 차원에서 그 예비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들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요즘 기업 단위 모든 기업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대기업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아마 중소기업 쪽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대기업들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고용보험 냈기 때문에 그 고용보험으로 이른바 전직 지원 서비스, 영어로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시장이라고 네. 하는데요. 전직 지원은 퇴직 이후에 엊그제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업에 갔더니 어떤 퇴직하면서 한 3일 동안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세무 관계도 시키고 노무 관계 이런 어떤 이제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런 정보를 하는 곳도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아예 재취업 중심의 전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곳도 있고 요즘 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 중심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 조사, 이런 상담과 코칭, 더 나아가서는 컨설팅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좀 맞춤형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이런 전직 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저는 특히 우리 회사가 과연 지금 퇴직 이후에 이런 전직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지자체별로 창업시장에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론 교육과 실전 교육을 거의 무상으로 교육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다니면서부터 퇴직 이후 나는 직접 인생 이막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수시로 시장 조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상 이렇게 퇴직이 이제 임박했거나 예. 퇴직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창업을 생각하는 것도 뭐 창업을 생각하는 것보다 대표님 저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직장 다닐 때 예. 여유 있을 때 예. 조금이라도 젊을 때 예. 뭐 자격증 따놓으면 좀 좋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보시기에 어떤 자격증이 그나마 요즘 유망합니까? 제가 볼 예. 때는 이 조직 관점에서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야 지금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역량 강화해야지 이따 퇴직 이후에 창업할 생각을 조직에서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예. 하지만 네.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직 생활을 할 때부터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나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네. 특히 자격증 이런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참고로 요즘 의미 있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는 뭐 전국의 이런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이런 손해사정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문화재 관련 시설물을 개보수해주는 문화재 뭐 이런 관리사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예전에 퇴직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뭐 이를테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네. 이런 자격증 공부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뭐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좀 힘들고 네, 특히 네.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요즘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분들 보면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예. 많으셔서 그 이제 퇴직 후 주택관리사 자격증 남성분들이 있는 자격증 분들? 시장에도 여성들에게 좀 밀리는 측면도 없지 않다 저는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구나. 혹시 그러면은 좀 아직 창업 경험 없는 분들 입장에선 선배들의 사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케이스 있으세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 중에서 퇴직 이후에 야 제대로 기술을 배워서 창업하자. 그래서 특히 외식업 중에서 좀 기술을 배울 만한 게 이분은 대기업 출신인데요. 네. 아마 잘 되는 초밥집에 가서 6개월 동안 그 당시 한 2천만 원 정도를 주고 초밥 기술을 완전하게 배워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지하 10평 가게로 초밥집을 창업해서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네. 이런 초밥집 사장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요즘 예전 퇴직자들이 제일 많이 했던 이 외식 아이템 중에 하나가 곁들이 찬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제대로 서비스하는 칼국수 창업, 칼국수. 그래서 칼국수 그럼 뭐 홍두깨 칼국수부터 사골 칼국수, 뭐 해물 바지락, 뭐 최근에는 울릉도 뭐 따개비 칼국수 아주 많이 있는데 이게 면을 잘 조리를 하고 예. 김치, 겉절이만 배우면 창업할 수 있다. 아. 이래서 저는 이런 칼국수집을 이 동네 상권에서 작게 창업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비외식업 쪽 같은 경우는 등산 매니아들이 직접 산악회 다니는 회원들을 고객으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악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직접 이런 아웃도어 매장 창업해서 성공한 케이스 있습니다만 요즘 판매업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온라인 시장이 강해져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브랜드 파워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좀 창업 수요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김치 겉절이 예. 직접 담아서 예, 맞습니다. 우리 국산 고춧가루로 예. 그렇게 한 집이면은 예. 면 좀 맛없어도 저는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국산 고춧가루는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예. 최근에 저도 곤드레 밥상집인데 100% 국내산 원재료만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손이 많이 가고 창업자 예. 입장에서 어려운 창업이거든요. 퇴직자들의 가장 문제가 너무 쉬운 창업만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국산 고춧가루만 해도 나는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원재료를 국내산만 씁니다. 이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집이 그저께 아차산역에 가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만 제대로 직원처럼 일하면서 배우면 네. 얼마든지 직접 독립 인생을 사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사전 준비가 이제 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얘기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2천만 원으로 딱 초밥 예. 배워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거. 아니 근데 지금 퇴직하고 나서 이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 한번 순서도 한번. 맞습니다. 네. 이 퇴직 이후에 로드맵을 정리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은 퇴직하자마자 바로 창업해야 합니다. 한 달 안에. 이런 분도 제가 만났습니다만 제가 볼 땐 퇴직하고 아무리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정말 충분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어야죠. 예,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쉬는 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고 좀 재충전 기간을 가져야 된다. 네. 지금까지 조직의 패러다임에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독립 인생을 산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문제는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쉬어도 마음이 편치 않죠. 그 쉬는 게 예, 쉬는 게 그러다 아니에요. 보니까 예. 보통 명퇴 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실업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나마. 실업급여. 그래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만큼이라도 저는 좀 충분히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쉬면서 끊임없이 여행을 좀 다니시는데 시장 여행, 상권 여행을 좀 다닙시다. 그래서 야 상권에 갔더니 요즘 새로 생긴 가게는 뭐고 문 닫은 가게는 어떤 거더라. 네. 야, 좀 그 동네 땅값이 얼마인데 가게세는 얼마고 권리금이 얼마더라. 거기에서 최근에 오픈한 사장은 어떻게 오픈했고, 야,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업하고 있더라. 이거를 여행하듯이 우리나라 상권뿐만 아니라 최소한 뭐 가까운 일본 상권이 됐던 동남아 상권이 됐던 이런 쉬면서 여행하듯이 시장 조사를 하고 창업 준비를 하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 좀 아이템,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 있으면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아이템 얘기 나왔으니까 예. 말씀드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드는 100% 아이템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저는 점포를 같이 찾아야 된다. 점포. 아이템을 같이 봐야 되는데 상권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외식업 아이템 중에서는 첫 사업은 일단 큰 가게보다는 10평 미만 작은 가게. 그리고 일단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10평 이상 작은 가게로 뭐 이런 순대국밥집, 덮밥집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요즘 뭐 트렌드도 뭐 1인 세대가 요즘 뭐 전국 전체 세대의 40%가 넘었기 때문에 네. 이들을 위한 혼밥집, 혼술집 이런 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편안한 사업으로 카페 관련 아이템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저는 카페 창업 아이템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돈과 무관하게 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카페 창업 아이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판매업 쪽 같은 경우는 요즘 모든 판매업은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를 동시 패션으로 굴려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오히려 요즘 온라인상에 판매 뭐 이런 매출액 1등 상품이 해남 고구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식품을 2차로 가공하고 3차로 서비스하는 이런 6차 산업 아이템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비스 쪽으로는 반려동물이나 또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열심히 꾸미려고 하는 이런 뷰티 관련 아이템, 힐링이나 릴렉스 관련 요즘은 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를 코칭해주는 이런 라이프 코칭 아이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슨 프랜차이즈 개수가 얼마가 됩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예. 엄청나더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조금만 좀 된다 싶으면 여기가 본점, 그다음에 2호점 개설 이러는 거 보니까 그것도 프랜차이즈 맞습니다. 욕심이 있는 거고. 예. 경험 없이 창업 시작하려면 이제 프랜차이즈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제주는 곰이 피우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자, 맞습니다. 요즘 창업 대신에 그래서 아예 창직 아 맞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야 창직 이 정부에서 요즘 많이 쓰는 네. 단어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창업과 직업 이거를 같이 혼용할 수 있는 키워드 뭐 이렇게 이해도 될 예. 것 같고요. 정확한 의미는 창조적인 직업, 창의로운 직업. 그래서 꼭 어떻게 보면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직업이나 직종을 내가 독자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창업 활동을 요즘 창직 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창직 활동이라는 게 요즘 퇴직자 입장에서는 직업으로서의 창업 이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네. 예전에 제가 두 번째 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대부분 첫 번째 잡을 잘 마치고 이제는 두 번째 직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매일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이런 창업 모델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확실히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해 주니까 다시 올라가고 코스닥이 영 힘이 없네요. 그냥 보합권 정도네요. 그러네요. 예. 시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딱히 없으신 거죠? 읽으셨구나.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